네. 그 좀 네 가지 경우가 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맞이해야 될 이제 챌린징한 인터벤션인데요. 그 네 명의 강의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성 선생님, 김용희 선생님, 김현국 선생님, 문동규 선생님, 변재호 선생님, 서영 선생님, 한정규 선생님 각각 코멘트 한번. 저 오기철 선생님 혹시 네네. 다음이 아니고 예전에는 그 탑인 탑이라는 게 별로 발표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이 있으면 코로나 안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이 있으면 그냥 뭐 FFA, IFR은 어차피 저희가 참고하기 힘드니까 그냥 나중에 좀 생기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까 유철원 선생님께서 이제 탑인 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니 그러면은 지금 프리벤트처럼 약간 아이부스나 OCT를 보고 약간 벌롤비트에 있다고 하면 프리벤트 바이 PCR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개인적인 확실한 거는 두 번째 탑이 전에는 해결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이 저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게 아예 제가 그 데이터도 있기는 했는데 보여드리긴 하는데 두 번째 탑의를 했을 때 한 뭐 15%에서 20%까지는 아예 inaccessible,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것도 보이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또 지금은 연수가신 강도현 교수님이 한번 잠깐 뭐 저희 이야기하다가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뭐 만약에 진짜 응급 상황이고 하면은 그냥 뭐 이런 환자들에서 뭐 LAD다 그러면 미드캡이라는 그냥 서지컬 옵션도 뭐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징을 보고 벌러러빌리티에 따라서 하는 것도 뭐 연구된 바는 없긴 하지만 괜찮은 옵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기철 선생님 나오신 김에 아까 두 케이스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이랑 이후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탑의를 하고 나서 뭔가 그런 피지올로지가 달라지면서 약간 환자에게 또 흉통을 유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인터미디에이트 레전이 있을 때 탑의 전에 아무래도 먼저 PCR을 하는 게 훨씬 부담이 덜한데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뭐 이거는 다 완전히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뭐 피지올로지가 탑이 전에 의미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뭐 벌룬 익스펜더블이라면은 사실 크게 고민은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그 셀프 익스펜더블이고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뭐 이거 느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심장이 약간 좀 많이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이제 파이너스 발사바 크기가 작거나, 근데 뭐 임플란테이션 뎁스야 임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이미징을 봐서 오히려 이제 그런 미리 PCI를 시행하고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뭐 또는 좀 더 젊은 환자라면은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QFR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 프리탑이 때 애매할 때 QFR 하면은 밸브 셀렉션에 조금 나중에 탑의하고 다시 정식으로 FFR 해가지고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환자들한테 코로나리 LAD에 문제가 생기면 정 안 되면 비팅 하트 캐비지 할 것도 뭐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요. 뭐 아주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CT 찍고 좀 스트레처를 정해서 해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서 가장 느낌이 좋은 거는 EP 카테터에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구부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90도로 딱 이렇게 엑시스만 맞으면 얼마든지 시술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성환 선생님, 저 SVG 관련해서요. 그 전에 뭐 제가 그거 사이퍼하고 BMS하고 비교해갖고 1년까지 아웃컴은 한번 AJC에 퍼블리시한 적이 있는데 BMS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노보 SVG 재발한 거에 DES의 롱기스트 아웃컴,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는 어땠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보통 BMS를 많이 넣기 때문에 디퓨즈 ISR이 많아가지고 ISR 매니지가 문제인데, ISR에 심한 경우에 그래서 그것도 옛날에 제가 워싱턴 리스트 트라이얼하고 레디에이션 테라피 3년까지 플라세보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경우에 그래도 리커런스가 TVR, TLR이 44%,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건 한 60%, 3년 안에 디제너레이션 되고 이래서
이 ISR이 왔을 경우에 매니저를 그때도 그냥 플로우가 컴피티션이 있더라도 그냥 지금은 뭐 대부분 많이 C2 PCI를 하겠지만 그 ISR이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 않고 다른 그 SVG 구간이 그런 대로 괜찮아서 뭔가 국소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가 옵티mal한지 데이터 근거로 좀 얘기해 주실 수가 있을죠? 지금까지 나온 SVG 인터벤션 DS, PMS 포함해서 5이어가 제일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랜덤 연구에서는 레지스트리는 뭐 10년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대개 랜덤 데이터가 더 에비던트 하니까 메이스가 보시면 한 50에서 60%까지 보고되거든요. 그래서 TLR은 한 30% 정도 5년까지 되는데 역시 SVG는 아테리얼리제이션 되면서 클락 자체가 좀 다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논문에서 보면 프로그레션도 빠르고 네오인티마 포메이션이 된다 하더라도 아스로스크립트 포메이션이 빨리 되고 파이브로스 캡도 얇고 안에 해머리지도 잘 생기고 그래서 럽처가 잘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BMS, DMS, DS 포함해서 이벤트 레이트가 5년에 50%니까 코로너리가 5년에 메이스가 25% 나오거든요. 그 풀메탈 자켓 CTO 해도 우리 병원 데이터 보면 스탠 랭스가 거의 80mm인데도 불구하고 이벤트 레이트가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SVG 인터벤션은 가급적이면 네이티브가 가능하다면 네이티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ISR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네이티브 베이스를 ISR도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DS 하느냐, DCP 하느냐, 블록 모디피케이션이 도움되느냐 이런 연구가 있는데 옛날에 BMS 때 블록 모디피케이션이 이미 페일했고 DS 에라에서도 블록 모디피케이션은 별 도움이 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제일 좋은 거는 DS든 DCB든 루멘 에러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면 리스테너시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네이티브 배설에는 나와 있는데 SVG에서 ISR에 대해서 어떤 툴이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리포터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뭘 하더라도 ISR이든 네이티브든 SVG든 라저 루멘을 얻을 수 있으면 그나마 왜냐하면 스탠트든 DCB든 시술이 끝나자마자 디지즈는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멘이 확보될수록 이벤트 레이트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연수 갔을 때 봤던 SVG 미국 환자들 특히 워싱턴 근처에 있는 환자들 보면은 디제네티브 체인지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때 봤던 체인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팔로우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저희가 13년 된 환자도 SVG가 하나 맡겼고 나머지 괜찮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제가 논문 다시 쓰고 있는 거 캐비지, 랩트 메인 캐비지 1,500명 데이터 정리하고 있는데 TLR 레이트가 3%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유전적으로 뛰어나나 보나요? 좋은가 봐요. 칼자가 좋은가 봐요. 옛날 데이터보다 우리가 지금 뭐 스타티 보니 메리카프 앞에 엄청 세게 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디퓨저 BMS건 DS, ISO만 한 번 정도는 발론 리스판스가 페이버로 하면 뭐 DEB하고 끝내든 DS 하든 한 번 정도 보고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든 죽든 살든 네이티브를 뚫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왜냐하면 지금 적정 그 캐비지 넘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 압박을 되게 병원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DES 판타지 했을 때 막 거의 캐비지 확 줄었다가 지금 막 그 인텐셔널리 막 보내야 되는 빈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리스테노시스가 또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중요한 클리니컬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승환 선생님한테 캐비지를 하기 전에 이니셜 CAG를 했는데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이 아주 심하고 RCA가 심플한 리전은 아니고 되게 컴플렉스한 리전일 때 RCA는 PCI를 하고 레프트만 캐비지하라고 보내세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3베스를 다 캐비지하라고 보내세요? 성모병원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즐겨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적으로 맡깁니다. PCI 버든이 많아서 나눠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캐비지 보내고 서전하고도 오늘 오기 전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되게 논문에 보면 2mm 혹은 1.5mm, 1mm까지 바이패스 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서전마다 좀 다른데
1.5mm까지는 자기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컴플리트 리바스큘리제이션의 캐비지가 보통 50에서 60% 보고되고 있거든요. PC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서전이 엑스퍼트면 저는 맡기는 편입니다. 뭐 병원마다 폴리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다 맡기는 편입니다. 포스트 캐비지 PCI 관련해서는 일본 선생님들 라이브 하시는 거 보면은 네이티브 C2를 뚫은 다음에 플로우의 컴피티션이 있으면 나중에 롱텀 아웃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캐비지 그래프트를 네, 코일로 막고 나오잖아요. 네,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결단력이 있어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쩡한 혈관을 막기에는 좀 너무 무자비하고 대개 네이티브를 SVG를 가로질러서 스탠트를 하기 때문에 컴피티션은 크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 케이스도 보시면 SVG는 플로어가 나중에 찍은 영상은 안 보이던데 SVG는 막혔거든요. 대개는 가로질러서 넣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실제로 선생님 컴피티션이 관찰되면 맞고 나오신 적이 계세요? 저도 이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암플락을 넣어서 막는다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이티브가 아무래도 컴피티션을 하더라도 SVG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비 두는 케이스가 2케이스 있었거든요. 문제 없었습니다. 아까 보여준 것도 어느 스타트 확 피가는데 그냥 바로 네이티브 한 거잖아요. 그래도 네이티브가 힘이 좋으니까 밀쳐 나가는 거죠. 네네. SVG 시간전 디젤이 안 될 거고. 그 디지털 플로어가 약간 이렇게 갈래길을 보이는 게 SVG에서 약간 피가 오는 건데 그래서 해모다이나카도 저도 그냥 네. 반드시 네이티브를 잘 뚫어놓으면 그냥 그럼- 무시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암플락을 SVG 넣는 건 너무 무자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라스토브 사이트는 몇 년 지난 다음에 반론할 수 있습니까? 그 서진한테 물으면 자기들은 문제 없대요. 문제 없다는데 문헌상으로는 어나스모시스 퍼포레이션 리스크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달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한 달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아까 데이터에도 보면 인하스피탈, 얼리 스테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대.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까 옥 선생님 강의의 한 가지 코멘트는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도 아예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나 10% 정도는 결과 안 되잖아요. 온라인 안 맞는 게 10% 되기 때문에 컨시스턴트하게 그렇게 어프로치 어렵다고 돼 있는데 완전 미스 얼라인은 모르겠지만 약간 미스 얼라인된 정도라면 아래 코달비 아까 유치원 선생님 보셨던 앙파스에 비해서 스트럿을 셀을 셀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어프로치 할 수는 있다고 돼 있어서 셀프가 벌룬이 익스펜더를 넣고 나서 안 걸릴 때는 앙파스에 비해서 이렇게 와이어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케이스에 잠깐 간단한 여쭤볼 거는 아까 그 에어타에 칼슘 덩어리가 있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은 셀프를 넣으실 때 스트럿이 그래도 스트럿 높이가 낮은 밸브가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큐르 네오가 좀 낮을 거여서 에브롤보다는 그런 면에서 낮을 수 있지 않았을지요. 아큐트 네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지금 아큐트 네오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오프닝 폴스가 작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ID 트라이얼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더 익스펜션에 따른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이 환자 베리 시비어 AS고 이게 익스펜션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갖고 있을 그런 문제 좀 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대한 로우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거기 엣지가 프락시멀 엣지가 거기 칼슘 버블에 걸리는 거를 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거기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했고요. 아큐트 네오도 좋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리미테이션 때문에 저는 에볼루트로 일단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고르셔서 해서 포스트 밸런을 충분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유철현 교수님 훌륭하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탑이하고 나서 롱텀하게 리인터벤션 많이 해야 된다. 막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그러는데 저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쓰나미 맞을 생각부터 하니까 더. 제가 찌남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그러더라고. 정말 많이 올 거라고. 우리 ISR 치료하듯이. 지금 첫 번째 THV 밸브 선택할 때 이 환자 임상적으로는 아나토미컬하거나 이런 팩터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할 때는 리인터벤션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좀 포션이나 좀 고려점이 있을까요? 하실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선택하실 때. 지금 팩토죠. 사실 지금 코로너리 리어서스 문제도 계속 나오는데
저희는 이미 이 여러 툴을 갖고 있잖아요. 밸브가 4가지 타입의 밸브를 지금 우리가 어베일러블한 밸브를 갖고 있고 각각이 다 특장점이 다 있는 거단 말이죠.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의 가능성이 높은 언더라인 코로나 디지즈가 있는데 그 환자한테서 에볼루트를 고르는 것은 좀 많이라는 생각을 하고, 에볼루트가 커미셜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미 어센딩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스얼라이먼트 된 케이스가 실제로 제가 경험했고, 미스얼라이먼트 된 경우에는 코로너리 어세서 전혀 안 된 케이스들도 있어서 이게 이 코로나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한테 있어서의 밸브 실렉션은 좀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아까 같이 젊은 환자들인 경우에는 PPM 이슈하고 퓨처 다시 한번 이게 이 스텐트 탑이를 해야 될 거를 고려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루트가 크면 상관없는데 작았을 때 탑이 했을 때 코로너리 오클루전 리스크를 고려를 한다라면 어떤 밸브를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프리퓨처럴 플래닝에 충분히 넣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툴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쓰나미 얘기에서는 저는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CTO 하고 나서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쓰나미 안 그런 이유가 우리가 80세 이후의 환자들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당겨져봐야 70세 중반 이후에 하기 때문에 5년 최소 5년 내지 10년 동안 밸브가 스테이블하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밸브인 밸브도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밸브인 밸브를 고민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65세 이상 탑이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한 뭐 50% 6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환자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탑의 프로시저 레이트가 지금 한 0.4% 정도거든요. 아직까지는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환자들이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스트래티지를 갈 거냐라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 밸브를 어떤 밸브를 넣어야 되는 거냐라는 것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파국이 지나고 치료가는 사망률이 줄면은 수명이 연장돼 갖고 파셜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계속되면은 안 올 거고. 이승환 선생님 갑자기 이한철 쌤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한철 선생님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해주세요. 예. 네. 마지막 말 퍼퓨전 때 저도 사실 혼자서 디시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실렉티브 스탠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스탠 그라프트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제가 환자랑 CT를 쭉 팔려받아 보니까 심지어 펄스로는 있던 아테리도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실렉티브 스탠팅을 하는지 스탠 그라프트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결국 스탠 그래프트를 할 때 두려움이라는 거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지마비가 오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 때문에 초창기 때는 저도 실렉티브 스탠팅 최소한으로 해가 일단은 조금 살려놓고 보자 이런 컨셉이었는데, 생각보다 스탠 그래프트 아시겠지만 다이섹션은 이미 찢어질 때 운명이 결정이 되거든요. 아단키익스 아트리하고 이 스파이널 코드로 가는 아트리가 보스루면서 많이 나가면 그 사람들은 이라나 저라나 안 좋은 거거든요. 또 다이섹 환자들 실은 스탠 그래프트 해보면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쉽게 할 수 있으면은 스탠 그래프트를 먼저 초이스를 아까 보여주실 때 제가 쭉 이렇게 저도 반성문 안 쓰다가 이렇게 이번에 한번 반성문을 적어 보니까 쭉 CT를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쉽게 한다고 해서 실렉티브 스탠팅보다는 테바 쪽을 하고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다음 실렉티브 스탠팅을 가능하면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 생각이고, 전체적인 이제 엔도바스큘라 학회를 가봐도 트렌드가 이제 스탠 그래프트 쪽으로 하자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양해해달라고 자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태반하는 사람들이 언컴플릿 타입 에오트 다이섹션을 뭔가 컴플리케이티드를 증거를 잡아갖고 하고 싶다 이런 처음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냥 마구 늘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입 에오트 다이섹션 팔로우하다가 좀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진짜 트루 오간 말퍼퓨전인가 를 잘 생각. 또 오간 말퍼퓨전도 냅둬도 될 말퍼퓨전이 있고 꼭 해야 될 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최종 이한테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그 프로토콜을 뭘 정해가지고 환자가 심토매틱해질 때 팔로우 시트 찍어갖고 그거를 말퍼퓨전이 악화되는지 그렇게 하는 스테이지를 클리니컬 드리븐을 하는지, 아니면 루틴 뭐 한 달, 뭐 3개월, 6개월 좀 수상 환자들은 그냥 루틴 프로토콜로 찍어대면서 뭘 보는지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말퍼 표준이 악화되냐 만다. 시술 결정하기 시술 위해서. 입원할 때부터 저희들은 네네. 프로토콜이 있는 게 입원하면은 48시간에 한 번 찍고요. 그다음 환자가 언스테이블하면 48시간 한 번 더 찍고 스테이블하면 5일 뒤에 찍고 그다음부터는 2주의 스케줄로 저희들은 3주 입원시키기 때문에 찍고 3주째 스테이블하면 퇴원하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 3개월, 6개월 교과서대로 그렇게. 크레아틴 높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게 되나요? 그때는 크레아틴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좀 셀렉티브하게 좀 안 찍으려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죠. 근데 크레아틴만 스테이블하던 이제 근데 크레아틴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컨시더링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슈프라 에오 리날 아트리 위쪽 레벨에서 이 블러드 플로우가 밑에까지 인프라 리날까지 전달되는가라는 거를 어쨌어요. 그 전달이 안 돼서 크레아틴이 올라간 거면 시술해야 되고요. 그건 이미 컴플리케이티드니까. 근데 그게 전달이 잘 됐는데 베이직하게 CRF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러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전에 베이스라인 크레아틴 레벨들을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 높은 분들은 저희는 에코그래퍼들이 대충 어느 정도 변화를 많이 감지해 주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혹시 교수님 좋은 케이스들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이제 수술을 보내시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혹시 모든 걸 다 시술로 하시는? 말퍼퓨전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라드 데이터도 그렇고 모든 데이터 그 말퍼퓨전은 시술이 훨씬 더 성적이 좀 기본적으로 외과 선생님들이 하긴 하는데 들어가서 이 브랜치 찾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이나믹인가 안 다이나믹 그 스타틱인가도 어렵고 그 브랜치들을 연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거 다 연결할 수도 없는 거 그럼 수술 시간 너무 기니까요. 그런 결정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퍼퓨전은 저희 외과 선생님들은 거의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게 어센딩하고 에어틱 아치 먹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은 환자분 어센딩은 무조건 해야 되고 아치를 먹었을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갈지 토탈 아치로 갈지 이제 그거는 우리 외과 선생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제가 지금까지 한 4-5명의 트루 타비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2014년에서 16년도 사이의 사람들인데 제가 에버리지 에코로 보면은 사펜 XT는 다 8년째 CBO AS가 다시 재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마 17년, 18년 이렇게 올 텐데 제일 타비할 때 주의할 게 비용입니다. 그 전액 자기 부담해야 되니까 한 4-5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 낭패에 빠졌는데 튜브식 걸 주의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센티넬을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좀 뭔가 큰 거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되게 흥미있는 주제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뤄야 될 주제로 생각됩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연자분들하고 패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